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인제군의 중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래전 강원도 인제군의 어느 중학교에 근무할 때다. 그 학교는 중-고 병설로 선생님들이 50분 정도 계셨다. 4월 어느 날 숙직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선생님 한 분과 기사님 한 분이 둘이서 숙직을 했다. 그 학교에 부임하여 처음 하는 숙직이라 조금 긴장이 되었다. 함께 당직을 하시는 최 기사님은 숙직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셨고, 나는 교무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다. 밤이 꽤 깊었는 듯한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 라고 한 것도 같고, 어머니 라고 한 것도 같았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까닭없이 공포감이 치솟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정말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 내가 잠깐 졸다가 환청을 들은 건지 확실하지 않다. 아무튼 그 순간 느꼈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불현듯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군대에서 작전과 상황병으로 근무했었다. 밤을 새우는 것은 다반사였지만 한 번도 공포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또 당시에는 신앙심이 강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담력이 있다고 자신했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무서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급히 교무실에 불을 끄고 숙직실로 갔다. 잠이 많으신 최 기사님은 텔레비전을 켠 채로 코를 골며 주무시고 있었다. 최 기사님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며 공포감이 사라졌다. 시계를 보니 자정 가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은 무사히 잤다. 다음 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출근하니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선생님들께 물어보았다. 고등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병설학교에 고3 학생이 방위병인 형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동생이 안쓰러워서 형이 잠깐 머리를 식히러 데리고 나갔다고 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형이 약간 취한 상태였고 트럭을 피하려다 산비탈을 들이받았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형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몇 시에 그랬대요? 아마 자정 무렵인가 봐요. 그 말을 듣자 어쩌녁에 일이 떠올랐다.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계시는 집과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아니었을까? 어린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해 중학교에 새로 부임했던 나는 고등학생인 그 학생과는 아무런 면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유일하게 학교에 있던 내게 그 학생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들 형제는 그날로 학교가 마주 보이는 야산에 묻혔다. 나는 생과 사에 대해 알 수 없는 숙연함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무덤을 찾아가 그들의 명복을 비는 것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베란다에서 본 남자아이의 정체. 아파트 5층. 나는 종종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곤 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는 여자아이와 그보다 작은 남자아이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나는 절로 아빠와 미소를 지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도 베란다를 통해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집안의 행복을 가득 채워주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고 놀이터에서는 두 아이가 미끄럼틀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자아이가 뒤에서 여자아이를 밀었다. 여자아이는 미끄럼틀 아래로 떨어졌고 곧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순간 뼈라도 부러진 게 아닐까 걱정되어 급히 놀이터로 뛰어갔다. 아이의 엄마와 나는 자연스레 미끄럼틀 위를 올려다봤다. 그곳에는 여자아이보다 조금 작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분명 내가 베란다에서 봤던 남자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대체 그 남자아이는 누구였을까? 세 번째 이야기, 동대구역에서 본 여자의 참혹한 죽음. 이 이야기는 내가 25살 때 열차 식당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야. 우연히 일자리를 구하다가 대기업이라길래 들어간 곳이었는데 하는 일은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에서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고 식당 칸에서 손님을 받는 일이었어. 그래도 우리나라 전국을 공짜로 매일같이 다닐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일하게 됐지. 물론 나중엔 그것도 지겨워져서 밖에 보이는 풍경이 TV 화면처럼 멍하게만 보이더라.
나는 어릴 때부터 죽은 사람을 많이 봐왔어. 물에 빠져서 한 달 만에 건져 올린 아이의 시체. 거적대기에 덮여 있었는데 발로 툭 치니까 팔이 뚝 떨어지더라고.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여자 시체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서 더 끔찍했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목을 맨 아저씨의 시체를 본 적도 있어. 사람 혀가 그렇게 긴지 그때 처음 알았어. 궁동에 살 때는 전철에 치여 죽은 아줌마 시체를 봤는데 신문에도 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몸통이 다 찢겨져서 팔, 다리, 머리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몸통은 오리어까지 끌려갔지. 또 만원 버스에 아둥바둥하다 떨어져서 뒷바퀴에 머리가 깔린 아이도 봤어. 그때 뻥 하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어. 이렇게 다양한 죽음을 봐왔지만 내가 열차 식당에서 일할 때 봤던 여자의 시체는 정말 잊히질 않아. 그날도 부산에서 출발한 새마을호가 동대구역에 들어섰어.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도시락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차 시간이 5분인데도 출발을 안 하더라. 궁금해서 식당간 주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이옥한 쪽에 몰려 있었어. 그때 지나가던 아줌마가 웬 처녀가 열차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더라고. 호기심에 얼른 내려가서 기차 밑을 살펴봤어. 동대구역은 낮에도 어두워서 무척 음침한데 기차 밑에서 치마와 다리만 보이더라고. 나는 여자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전에 내 동생도 천천히 가던 화물기차에 깔렸다가 다치지 않고 나왔던 적이 있거든. 다만 이상했던 건 그 후로 동생의 혀가 십자로 갈라져서 발음이 이상해졌다는 점이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여자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식당칸으로 돌아와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어. 그때 수장님이 물어보더라고. 밖에 뭐야? 여자가 뛰어들었는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아마 곧 끌어내겠죠. 그때 열차가 덜컹하며 출발했어. 여자를 벌써 끌어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장님이 나한테 말했어. 저쪽 문 열어봐. 재밌는 거 보일 거야. 나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식당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 그때 저 멀리 빨간 물체가 보였어. 열차가 다가가자 그게 점점 가까워졌고 그제야 여자의 시체라는 걸 알았지. 열차에 깔린 여자는 반으로 딱 잘려 있었어. 천천히 들어오던 열차가 마치 도마 위 생선을 칼로 자르듯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정확하게 잘라낸 거야. 피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시체는 너무도 깔끔하게 반으로 나뉘어 있었어. 눈을 치켜뜬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강렬했어.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시체의 눈과 마주쳤어. 너무 놀라서 헉 하고 문을 닫았지. 그 모습을 본 수장님이 웃으며 말했어. 너 이제 보름은 잠 못 잔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더라.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도시락을 팔러 나갔는데 그날 도시락 반찬 중에 맛살이 있었어. 도시락 뚜껑을 덮으니 마치 여자의 시체처럼 반으로 잘린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그날 도시락과 커피는 이상하게 팔렸어. 여자가 있던 자리 쪽은 도시락이 거의 팔리지 않았고 그 대신 커피만 많이 나갔어. 그 사람들도 여자의 시체를 봤던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TV를 봐도 밥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계속 그 눈이 떠올랐지. 그날 밤 꿈에서 나는 한 기차역 승강장에 혼자 서 있었어. 안개가 자욱한 시골역 같았고 저 멀리서 검은색 기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그 여자의 눈동자였어. 뒤에서 누군가 나를 확 밀었고 나는 기차 선로에 떨어졌어. 그 여자는 상체와 하체가 합쳐진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고 있었지. 기차가 내 위로 지나가면서 꿈속에서도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어. 몸이 반으로 잘려나가는 순간을 고스란히 겪었고 깨고 나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 그 후로는 잠드는 게 무서웠어. 기차 기관사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 선로에 사람이 있어도 기차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깔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로에서 들리는 와당탕탕 소리가 나면 그건 동물이나 사람이 깔린 소리라고 해. 앞으로 기차 여행 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한 생명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며 잠시 기도라도 해주면 좋겠어. 네 번째 이야기, 터널 속 버스와 사라진 아들. 10년 전 정말 생생하고 기분 나쁜 꿈을 꾼 적이 있어. 예전부터 꿈속에서 버스를 타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나도 그걸 믿게 됐어. 여름의 어느 주말이었어. 더위에 지쳐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달콤한 잠일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6살 돼 나들과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있었어. 버스 안에는 몇몇 노인들만 타고 있었고 버스는 출발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
가파른 언덕 끝에 터널이 있었는데 터널 바로 앞에서 버스가 멈추더니 젊은 남자와 중년 남자가 탔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이 아들이 갑자기 내 손을 놓고 버스에서 내리는 거야. 나도 얼른 따라 내리려 했는데 버스 문이 닫히고 출발해버렸어. 아무리 내려달라고 소리쳐도 버스는 멈추지 않았어. 버스는 터널을 지나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갔고 산 중턱에서야 멈추더니 문이 열렸지. 아들이 걱정돼 정신없이 버스에서 내렸어. 다시 왔던 길을 따라 달려 올라가는데 꿈속인데도 다리가 뻐근하고 아팠어. 정신없이 뛰어 터널을 지나자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 그런데 주변은 마치 검은 도화지에 구멍이 난 것처럼 깜깜하고 마을만 동그랗게 보였지.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 너무 생생한 꿈이라 아들을 찾았고 꿈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어. 하지만 꿈이 너무 소름 끼쳤어. 10분쯤 지났을까? 다목적실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끄러져서 심하게 뒤로 넘어졌어. 순간 몸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는데 본능적으로 손을 짚어서 다행히 머리로 떨어지진 않았어. 그때 생각했어. 아, 이게 꿈이었던 거구나. 만약 꿈속에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모르겠어. 5번째 이야기, 하숙집에서 만난 파란빛 여인. 4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가14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하숙집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는 모텔촌 뒤편에 자리한 낡은 2층 주택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큰 나무가 있는 마당을 지나 현관문으로 들어가 나무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주인집 2층 베란다 쪽에는 판넬과 샤시로 만든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 2층에 올라가 다시 신을 신고 베란다로 나와 왼쪽으로 돌면 그 방의 입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살려고 방을 구했지만 마침 친구 한 명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다며 같이 살자고 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좁은 1인실이라 발을 입구 쪽으로 두고 자했고 저는 항상 오른쪽에서 친구는 왼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여름날 또 다른 친구가 서울에 놀러와서 셋이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왼쪽에 눕고 놀러온 친구가 중간에 그리고 함께 살던 친구가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자던 중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머리 뒤쪽 방 밖으로 큰 나무 앞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긴 머리가 사방으로 흩날리고 흰 원피스를 입은 투명한 파란빛의 여자가 공중에 떠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눈치챈 것을 알자 저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쪽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위쪽 공중에 제가 누운 자세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서서히 제 몸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투명한 파란빛의 여자가 서서히 제 몸속으로 스며들며 반쯤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그녀가 제 몸에 완전히 들어와 버릴까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방에는 발 쪽에 있는 방문 말고는 다른 방문이 없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마치 되감기라도 하듯 그 여자는 제 몸에서 휙 밀려나 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떠 있었던 그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머리 뒤쪽에 있던 방문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매섭게 치켜뜨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문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저는 벌떡 일어나 몸을 부들부들 떨며 온몸에서 땀이 흘렀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친구들이 저를 끌어안고 달래주며 원래 제가 자던 자리로 눕혔고 결국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 방의 왼쪽에서 자지 않았고 그 여자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니 3명이 나란히 누워 자면 1명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옛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천장에 나타난 화난 할머니의 얼굴.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의 친척 언니가 겪은 일인데 편의상 그 언니라고 부르겠다. 그 언니는 20대 직장인으로 한대문에 여러 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자취를 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다 보니 이웃들과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윗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들어가 씻고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잠이 깊게 들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가위에 눌린 것이다.
천장을 바라보니 어떤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 할머니가 환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언니는 발버둥을 쳤고 다행히 가위에서 풀려났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출근을 해야 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날도 윗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또 들렸다. 피곤함에 그날도 바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잠이 들자 또다시 가위에 눌렸다. 천장에선 또다시 환한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언니는 다시 발버둥을 쳐 가위에서 풀려난 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윗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눈이 부은 아주머니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아주머니 뒤에 걸린 사진을 보고 멈칫했다. 사진 속 인물이 바로 밤마다 나타난 그 할머니였던 것이다. 언니가 그 사실을 말하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이 병을 앓고 계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모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방 안에는 관이 하나 있었는데 장례비가 만만치 않아 연락 가능한 가족도 없이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언니가 밤마다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봤다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놀라며 관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관 안에 있던 할머니가 바르게 누워있지 않고 관이 뒤집힌 것처럼 엎드려 누워 있었다. 얼굴은 눌려 있었고 마치 화난 표정처럼 보였다. 놀란 아주머니는 서둘러 할머니를 바로 눕혔고 언니는 홀로 장례를 준비하던 아주머니를 도와 3일째까지 함께 지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7번째 이야기, 마귀굴.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약 20여 년 전 한 이름 모를 섬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고 언젠가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는 존재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더는 지체하면 영영 쓰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민한 10대였던 저는 방학을 맞아 바다를 보러 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살 어린 삼촌과 함께 남자들끼리 2박 3일간 섬으로 여행을 가자며 아는 선장님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신 선장님의 배를 빌려 타고 사람이 드물다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배를 탔던 기억이 있으며 저는 배 멀미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이름 모를 섬의 첫인상은 어딘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두도 없었고 섬의 지형상 부두처럼 보이는 곳에 배를 잠깐 정박한 후 간신히 내렸습니다. 선장님은 섬에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만 남아 농사를 짓고 살며 전체 인구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자 예상보다 훨씬 높은 돌담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어깨 높이 돌담보다도 높아 건장한 성인 남성의 키를 가릴 만한 높이였습니다. 돌담이 이어진 길을 조금 더 걸어가니 평범한 시골집들이 보였고 처음 느꼈던 이질감은 사라졌습니다. 선장님은 해가 지면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이 돌담을 스치며 나는 소리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선장님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돌담 바깥쪽 모래사장에서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세수에도 선장님 집 친척이라며 휴가를 온 2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져 넓은 모래사장을 전세 낸 듯 헤엄치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자 술을 드시지 않았던 아버지는 모두를 모아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며 파도가 처음 자리 잡았던 곳까지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상한 쇳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던 중 원래 일행이 아니었던 2 남자는 조금 더 머물겠다며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삼촌, 그리고 저는 돌담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담길을 걸으며 아버지는 혀를 차며 저러다 큰일 난다고 하셨고 삼촌은 자신이 돌아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은 자신이 가보겠다며 아버지와 저는 마을로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삼촌과 2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저는 아버지께 삼촌을 찾으러 가자고 재촉했지만 아버지는 선장님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다며 저를 다른 방으로 보냈습니다.
몰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저는 처음으로 마귀굴이라는 존재에 대해 들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는 삼촌이 마귀굴에 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니 내일 날이 밝으면 찾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 몰래 집 밖으로 나와 불빛이 없는 돌담길로 향했습니다. 돌담길에 들어서자 두려움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내는 소리와 천식 환자의 쇳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가 돌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와는 별개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손톱으로 돌담을 긁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얼어붙은 저는 그때 돌담 저편에서 검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선장님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날 밤 마귀굴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은 잔잔해졌고 파도 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선장님의 아내와 함께 모래사장으로 갔지만 삼촌과 두 남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는 그들이 마귀굴에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이 섬에는 오래전부터 마귀굴이라는 존재가 내려오며 그들은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바다에서 올라와 돌담 너머를 배회한다고 했습니다. 이 섬의 돌담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도 마귀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섬을 떠난 후 우리는 고흥군으로 돌아가 삼촌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함께 선장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선장님은 배를 그만두었고 우리는 그 섬의 이름이나 위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삼촌은 실종 선고 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끔찍한 경험의 전부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유품에서 삼촌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소리와 악몽에 시달리며 돌담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 섬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마귀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저 하나뿐인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8번째 이야기, 히로시마 소녀원. 이 이야기는 내가 10대 시절 히로시마에 있던 심령스포 소녀원에서 겪은 일이다. 소녀원은 사용하지 않게 된 폐허의 여자 형무소로 당시엔 히로시마에서 유명한 심령스포 중 하나였다. 특히 운전면허를 막 딴 젊은이들이 밤마다 심령스포를 돌며 스릴을 즐기곤 했다. 그날 우리는 친구네 아버지의 승합차를 타고 소녀원으로 향했다. 일행은 남자 셋, 여자 셋이었다. 소녀원에서는 살해당한 왕따 수감자의 귀신이 나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로 여자아이들을 겁주며 분위기를 잡았다. 좁은 길을 올라 소녀원에 도착하니 입구 앞에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누군가 먼저 온 듯했다. 우리는 그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녀원으로 들어갔다. 평소에는 중앙 통로를 따라 들어가지만 이번엔 먼저 온 이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건물 뒤쪽 창문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남자들은 신선하다고 떠들었지만 여자들은 점점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현관 쪽으로 나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돌아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현관에서 마주친 것은 예상치 못한 이들이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가 상대가 사람이란 걸 알고 웃음을 터뜨렸다. 상대는 5명 정도였고 그 중에 여자가 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다. 깜짝 놀랐네. 완전 쫄았어. 우리는 떠들며 분위기를 풀었지만 상대방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를 지나쳐 안쪽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잔뜩 긴장한 채 속삭였다. 뭐야, 저 사람들. 무섭잖아.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했지만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건물 안을 돌아다녔지만 그들과 마주치지 못한 채로 입구로 나왔다. 그들이 입구 근처 세단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벌써 나와 있잖아. 근데 왜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4명은 세단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못 참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뭘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계속 우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불쾌한 기분으로 차에 올라타고 서둘러 출발했다. 차가 움직이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투덜대며 대화를 나눴다. 근데 귀여운 여자애가 한 명 있었지 않아? 머리 짧은 애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런 애가 있었나? 그때 운전하던 친구가 말했다. 아니, 여자가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럼 몇 명이 있었던 거지?
나는 4명밖에 못 봤는데. 아니야, 적어도 6명은 됐어. 나도 4명밖에 못 봤어. 문 앞에 1명씩 있었잖아. 서로 기억이 달라 말다툼이 시작되려는 순간 운전하던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2명밖에 못 봤어. 그 후 우리는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치지 못해 새벽에 다시 소녀원으로 돌아갔다. 입구가 보이는 코너를 돌자 그때와 똑같이 4명이 세단 주변에 서 있었다. 4명이지. 맞지? 그 순간 우리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년 뒤 다른 친구들과 소녀원에 다시 가게 되었다. 그날의 경험이 떠올라 무서웠지만 겁쟁이 취급받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다. 소녀원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와 똑같은 세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먼지가 쌓이고 풀까지 무성한 차는 마치 그날부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얼마 뒤 소녀원은 민원 때문에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소녀원 앞에 세단이 있는 한 언제든 그들과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1997년 무렵의 일이다. 그 오래된 하얀색 카롤라는 얼마나 더 거기 있었던 걸까.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9번째 이야기, 줄상. 줄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알 거야. 보통 동네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뒤 가까운 사람이 또 돌아가시는 이상한 일이야. 죽은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같이 어딘가로 가자고 한다고 해. 그러고 나서 그 제안을 따라가면 그 집도 상을 치르게 되는 거지. 보통은 동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분과 친했던 친구가 곧 세상을 뜨는 일이 일어나곤 해. 기억해보면 우리 동네에도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릴 적 들었던 실화야. 우리 어머니와 그 친구분들에게 일어났던 공통적인 일이야.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무서운 말 중 하나지. 진짜 실화고 주작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내가 7살쯤일 때였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그 다음 해에 국민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친구분들이 항상 주변에 계셨는데 그 중에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주 착하고 나를 잘 챙겨주시던 아줌마가 계셨어. 그분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기억이 흐릿해. 하지만 그분이 나를 잘 대해주셨던 건 분명히 기억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돌아가셨어. 초상집에서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모여 울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대. 그날 저녁 어머니는 꿈을 꾸셨다고 해. 돌아가신 그 친구분이 꿈에 나타나서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 혜숙 엄마, 우리 집에 쑥개떡 만들어놨어. 같이 가서 먹자. 혜숙이는 우리 셋째 누나 이름이야. 그분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감자떡이나 쑥개떡을 자주 해 드셨대.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그 집에 자주 들러 떡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셨다고 해. 그런데 꿈속에서 그분이 어머니 손목을 꼭 잡고는 같이 가자며 강하게 끌었다고 해.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셨대. 쑥개떡도 뭐 있다고 먹자고 그래. 나 싫어. 이제 질려. 그러자 돌아가신 분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대. 너 지금 나 무시하나? 쑥개떡이라고. 정말 이럴 거야? 말을 주고받던 중 어머니는 상대가 그날 상을 치른 친구라는 걸 알라차리셨대. 싫어. 난 못 가. 어머니는 그렇게 여러 번 외치며 꿈에서 깨어나셨대. 다음 날 그 돌아가신 분과 친한 친구분들 대부분이 어머니와 비슷한 꿈을 꿨다고 말했어. 그런데 평소 돌아가신 분과 친하지도 않고 무시하던 친구분에게도 꿈에 나타났대. 그 친구분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팔목을 너무 세게 잡아 끌자 가지 않으려고 애쓰다 스스로 팔을 비틀었다고 해. 그래서 그분은 다음 날 깁스를 하고 나타났어. 친구분들은 미안한 마음에 방앗간에서 쑥개떡을 사다가 돌아가신 분의 큰아들에게 출상일에 묘 앞에 놔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큰아들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 어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친구분들과 쑥떡을 만들고 놀러 갈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재미있는 건 그 이후로 그 집 제사상에는 항상 쑥개떡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원래 제사상에는 쑥개떡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 10번째 이야기, PC방 커플섭. 나는 24살 복학생이고 지방대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다. 정말 애 같았던 20살 때보다 나이를 4년 더 먹으니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용돈벌이용으로 PC방 알바를 하고 있다.
평일엔 학교생활, 주말 야간엔 PC방 알바생의 신분으로 생활을 한다. 근무 시간은 다른 곳보다 조금 긴 편이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총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처음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특히 새벽 5시부터 7시까지가 가장 힘들다. 졸음이 쏟아질 때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게 바위 드는 것보다 힘든 것 같다. 오늘은 금요일 알바를 하는 날이라 더 힘들 것 같다. 오늘로써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전날 무리한 탓에 잠이 부족했다. 도착하자마자 매장을 확인해 보니 손님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전 타임 알바와 인수인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손님이 없으니 라면 끓이는 귀찮은 일도 거의 없어서 편했다. 시간이 흐르고 손님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매장에는 6명만 남았다.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다. 입질은 보통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데 나는 피곤해 지쳐 졸음이 밀려왔다.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계산하려고 나를 깨웠다. 일어나. 어제 잠 안 잤냐? 시험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고생이 많네. 수고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그 손님이 나가고 나서 피곤한 나머지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몇 분이 지났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졸음을 쫓기 위해 매장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PC가 50대밖에 없으면서도 쓸데없이 넓다는 생각을 하며 1번 자리부터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평소 말은 없지만 매너 좋던 30대 후반의 단골 손님이 그날따라 유난히 기침을 했다. 1분마다 한 번씩 기침을 할 정도로 심했다. 전에 한 번도 기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느꼈다. 그 손님 앞 칸막이 너머로 담배 연기가 넘어오고 있었다. 가까이서 맡아보니 지독한 담배 연기였다. 기침의 원인이 그것일 것 같아 연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건너편으로 가봤다. 그곳은 커플석이었다. 총 4좌석이 있는데 내가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그때까지 누구도 앉은 적이 없었다. 육안으로도 확인했고 매장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손님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 보는 남녀가 앉아 있었다. 야간에는 거의 단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손님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담배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말할 핑계로 다가갔다. 남녀는 너무 잘생겨서 누가 봐도 호감이 갈 만한 외모였다. 손님, 죄송한데 담배 연기가 좀 심하네요. 앞 손님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러자 담배를 물고 있던 남자가 나를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 긴장하는데 남자가 한마디를 했다. 저기요. 제가 보여요. 손님이 보이니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마비 증상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리곤 잠에서 깼다. 알고 보니 친한 단골 손님이 계산한 후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이다. 즉, 그 이후 상황은 꿈이었다. 시간을 보니 10분 정도 잔 것 같았다. 정말 깜짝 놀라며 매장을 둘러봤는데 기분이 묘했다. 꿈속에서 본 손님들의 게임 화면과 기침을 하던 아저씨가 똑같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커플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잘 정돈된 빈 좌석만 있었다. 기침을 하던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손님, 기침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감기 기운도 없고 아까 밥 잘 먹고 나왔는데 이상하네요. 몸도 으스스하거나 피곤하지 않은데 기침만 나와요. 나는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혹시 살아있는 자들이 즐기는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는 영혼이 페인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담배를 피웠대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걸까? 당분간 빈 커플석을 청소할 때마다 긴장하게 될 것 같다.